어머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다른 곳에 계시고요. 나중에 양로원 자리 나면 그쪽으로 모실 예정이에요. 양로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내일 사진 찍고 매물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순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넣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6시 정숙은 늘 그랬듯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볕이 작은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정숙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화려한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 숨어 있는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다가구 주택. 이곳이 정숙이 10년째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고급 주택가로 변해가는 동안에도 이 집만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이 조용한 공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좋아. 시끄럽지도 않고 정숙은 작은 부엌에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정숙에게는 이런 고요한 아침이 소중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사는 생활이 때로는 적적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만큼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정숙의 생활비는 건물 아래층에 있는 작은 상가 두 칸에서 나오는 월세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상가에는 작은 미용실과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내주는 착한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끔 상가 주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대답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더라고요. 정숙은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었지만 남 앞에 나설 때는 늘 깔끔한 옷차림을 고집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오랜 교직 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집 근처 시장으로 나갔어요. 장을 보는 것도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혼자 사는 소중한 사회생활이었거든요. 정숙 씨, 요새 아들 소식은 어때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표정이 밝아졌어요. 경수가 부동산 컨설턴트로 꽤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며느리도 대기업에 다니고 실제로 아들 경수는 45살의 나이에 부동산 관련 성공을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부가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에 앉아 옛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경수가 이 집 설계도 봐줬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네. 그때가 좋았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정숙을 위해 아들 경수가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났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경수가 설계부터 시공업체 선정까지 모든 걸 챙겨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후가 되자 우편함에서 편지 몇 통을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광고지였지만 그 중에 등기우편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지를 보니 은행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잠깐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서랍 안에 밀어 넣었어요. 뭔 복잡한 서류겠지. 나중에 봐야겠어. 정숙은 이런 공식적인 서류들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들은 언제나 머리를 아프게 했거든요.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늘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밥을 먹으며 정숙은 오늘 하루도 평범하고 조용하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 한 잔 더 우려내어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랍 속에 무심코 넣어둔 그 등기우편이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젯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깨어나니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슴 한편이 답답한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어젯밤 서랍에 넣어둔 등기우편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편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랍을 열었어요. 하얀 봉투에 적힌 소유권 이전 통보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유권 이전? 이게 뭐야? 정숙은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였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이 집의 소유권이 정숙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아들 경수였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정숙은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주소도 맞고 건물 구조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소유자 명의는 분명히 김경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등기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주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자가 김경수 씨로 되어 있네요. 이전 일자는 10년 전이고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집을 지을 때였습니다. 그럼 제 명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증여나 매매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숙은 그제야 1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집을 지을 때 경수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들 등기 잘못 건드리면 사기당해. 그냥 내 이름으로 올려놓을게. 어차피 엄마 집인데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복잡해질 수 있어.
지금 미리 처리해두면 편해. 그때 경수는 서류를 가져와서는 여기저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어요. 정숙은 아들을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서류였다니요. 이럴 수가. 정숙은 등기소에서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아들 것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둘러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연락하기 전에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경수야, 엄마야. 지금 시간 좀 있니?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집 등기권으로 할 말이 있어서. 시간 날 때 한번 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경수가 잠시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지금 바빠서 주말에 가겠습니다. 정숙은 경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궁금해하며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게 된 정숙을 위해 경수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숙 자신도 모르게 집의 소유권까지 넘어간 거였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나? 정숙은 그동안 아들을 무조건 믿고 의지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런 중요한 서류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틀 후 토요일 경수가 며느리 미영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경수도 마찬가지로 어딘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수야,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정숙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엄마, 그게... 경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영이 경수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자 경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10년 전에 다 정리한 일인데. 정숙은 아들의 냉담한 어조에 놀랐습니다. 평소 자상했던 경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님, 이번에는 미영이 나섰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경수 것이 될 집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 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숙은 며느리 미영의 차가운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 집이 법적으로는 이미 아들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경수야, 엄마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정숙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이 집은 엄마가 아버지 보험금이랑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야. 경수는 처음에는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세금? 무슨 세금? 상속세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 나올 수 있거든요.
미리 증여받아두면 절세가 되니까.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경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왜 그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니? 엄마가 바보라고 생각한 거야? 경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영이 남편의 팔을 다시 한번 건드렸어요. 그러자 경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엄마,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해요. 상속세 아끼려고 미리 증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 거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 정숙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것이 될 거라니 마치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경수야,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엄마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정숙은 아들의 냉정한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상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이때 미영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집으로 계속 사시는 거 저희가 허락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명의만 정리한 거예요. 허락? 정숙은 며느리가 사용한 단어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미영 씨, 허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는 엄마 집이에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이죠. 미영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은 월세도 안 받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월세를 안 받고 있다고? 정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지은 집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서 고맙다고 해야 한다니요. 미영 씨, 이 집은 내 돈으로 지은 집이에요. 아버지 보험금 2천만 원, 내가 교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 3천만 원, 그리고 전세금까지 합쳐서 지은 집이라고요. 그건 10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미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수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경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편안히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편안히 살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편안히 살아? 어머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영이 다시 나섰습니다.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살기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에서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정숙과 함께 살 생각이 없었고 그렇다고 양로원에 보내기도 애매해서 이 집에 그냥 두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는 건데? 정숙의 질문에 경수와 미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정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그건 나중에 상황 봐서 결정하죠. 경수의 애매한 대답이 정숙에게는 더욱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상황을 봐서라니? 무슨 상황? 엄마, 지금은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경수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미영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허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정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숙은 자신에게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자랑을 하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법적으로는 저희 집이라는 미영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정숙은 이제야 싸늘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아들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이제는 모두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숙은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로 내려가 봤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아래층 상가에 공사인부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있던 자리를 뜯어내고 있었어요. 정숙은 급히 공사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무슨 공사예요? 아, 건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건물주분이 의뢰하셨어요. 건물주요? 정숙은 그제야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아들 경수였고 경수가 공사를 지시한 거였어요. 미용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글쎄요, 저희는 공사만 하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은 미용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 사장의 목소리는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선생님,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2배로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어차피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난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수가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정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급히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수야, 아래층 공사가 뭐야? 아, 그거요? 리모델링 좀 하려고요. 건물이 너무 낡았잖아요. 경수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엄마는 위층에 계시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관없을 거라고? 아래층 임대료가 내 생활비인데? 전화 너머로 경수가 잠시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정도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준다고? 정숙은 아들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살아가는 것과 아들이 주는 돈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거든요.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무거웠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억지로 나온 거였어요. 정숙 씨,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아들분 때문에? 정숙은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였지만 결국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 정숙 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에요. 요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앞집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아들이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나중에 팔아버렸거든요. 정말요?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아들이 더 이상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옛날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지을 때의 서류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숙의 눈에 띈 것은 은행 통장 하나였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집을 지을 당시의 입출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2천만 원, 보험금 입금, 3천만 원, 정기예금 해지, 5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통장에는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간 모든 돈의 출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기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자신이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 안 하지. 정숙은 통장을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가 되었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간 돈이 누구 것인지는 분명했거든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 집을 지을 때 건설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계약서, 그리고 정숙이 직접 사인한 서류들이었어요. 모든 서류에는 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증거가 되겠지? 정숙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법적인 명의는 경수에게 넘어갔지만 집을 짓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정숙이 주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남겨준 기록들과 자신이 보관해둔 서류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 경수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리모델링 공사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숙을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숙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공사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없었고 공사 먼지가 2층까지 올라와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숙은 참고 견뎠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단수인 줄 알고 기다렸지만 하루 종일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정숙은 아래층 공사 현장으로 내려가서 인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공사 때문에 수도관이 끊어진 건 아닌가요? 아, 그거요?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급수관을 새로 설치하고 있어요. 며칠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위층은 어떻게 해요? 물을 써야 하는데. 글쎄요, 그건 건물주분께 문의하세요. 정숙은 서둘러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집에 물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요?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끄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언제까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수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양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라고? 임시로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될까요? 친구분 집이나. 정숙은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였어요. 경수야, 여기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엄마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임시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는 전기까지 끊어졌습니다. 정숙이 경수에게 다시 전화하자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전기선도 새로 설치해야 해서요.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갑자기 어떻게 해? 죄송해요, 엄마. 공사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져서요. 하지만 정숙은 이제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만난 친구 순자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정숙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받아주었지만 정숙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숙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이면 되겠지 뭐. 고마워, 순자야. 정말 미안해. 뭘 미안해. 우리 사이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집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더 기다려달라고만 했어요.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집 근처를 산책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집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데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전기가 들어오네. 정숙은 이상해서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서 경수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들키지 않으려고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 건물, 이제 등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매물 올려도 돼요.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로 봐서 부동산 업자인 것 같았어요. 네, 입주자도 다 내보냈고요. 리모델링도 거의 끝나가니까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아요. 경수의 대답을 들은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팔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살던 집을 말이에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다른 곳에 계시고요. 나중에 양로원 자리 나면 그쪽으로 모실 예정이에요. 양로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내일 사진 찍고 매물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순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숙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야. 경수가 집을 팔려고 해. 뭐라고? 집을 판다고? 그리고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해. 순자는 정숙을 안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정숙아, 진정해. 자세히 얘기해봐. 정숙은 흐느끼며 아까 본 일을 순자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순자는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순진한 게 아니야. 자식을 믿은 거지. 당연한 거야. 순자는 정숙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무슨 대책?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집을 지을 때 쓴 돈들 증명할 수 있잖아. 정숙은 순자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낸 통장과 서류들이 생각났어요. 맞아. 나한테 증거가 있어. 그럼 내일 같이 법률상담소 가보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과 순자는 함께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정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집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의 출처부터 아들이 명의를 이전한 과정,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가져온 통장과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르신, 이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요? 네. 특히 이 통장 내역을 보면 집을 짓기 위해 어르신이 직접 돈을 출금하신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어요. 정숙은 변호사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는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속임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정숙에게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어요. 혹시 집을 지을 때의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다른 증인이 있다면 더욱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다시 한번 남편의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숙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집 문제로 고생할까봐 걱정이야. 경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거니까 절대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 정숙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당부를 남겨둔 거였어요. 녹음을 더 들어보니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과 정숙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정숙은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당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미안했어요. 더 찾아보니 경수가 어린 시절에 쓴 일기장도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일기장 사이사이에 가족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집을 짓고 있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경수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우리 집 짓는 날.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다. 아빠 보험금이랑 엄마가 모은 돈으로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됐다. 정숙은 그 메모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수는 분명히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경수가 대학 시절 쓴 내용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아빠 없이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께 보답해 드려야지. 정숙은 아들의 진심이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언제부터 경수가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하게 된 걸까요? 순자가 정숙을 찾아왔을 때 정숙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들 봐. 여보가 미리 녹음해둔 것도 있고 경수가 어릴 때 쓴 일기도 있어. 어머, 이거 완전 결정적인 증거네. 순자는 정숙의 발견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변호사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승산이 있을 거야. 그래도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건 부담스러워. 정수가 지금부터라도 싸워야 해. 그게 진짜 너의 삶을 지키는 길이야. 순자의 말에 정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경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 문제로 할 말이 있어. 내일 변호사와 함께 갈 테니까 시간 내줘. 전화 너머로 경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요? 왜 갑자기? 너도 알고 있잖아.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어. 엄마,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복잡하게 만든 건 너야, 경수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무법인에서 만나자. 정숙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말씀대로 할게. 우리가 지은 집 지켜낼게. 정숙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법무법인에 도착한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정시에 경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온 게 아니라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정숙은 아들이 이미 변호사를 준비해 온 것을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경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정숙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경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씨께서 10년 전에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숙은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아들을 믿고 서명한 거였어요. 하지만 서명은 어르신이 직접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경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들이 등기 잘못 건드리면 사기당한다고 자기 이름으로 올려놓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엄마 집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고요. 경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상속세 절약을 위해서라고 했지 집을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니, 그건 경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숙의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김경수 씨, 어머님께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미리 알려드렸나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업체와 매각 상담을 진행하셨죠? 정숙의 변호사는 며칠 전에 확보한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경수와 부동산 업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입주자도 다 내보냈고 양로원 자리 나면 그쪽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말한 내용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경수가 당황해하자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거기 있었어, 경수야. 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탄로난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경수 씨, 이 녹음을 들어보면 어머님을 속이고 집을 매각하려 했다는 게 명백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수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희 잠시 상의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숙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의 남편분이 생전에 녹음해 두신 파일입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증여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당부와 함께 집을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유언 같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에서 보듯이 고인이 된 아버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경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김경수 씨가 어린 시절에 직접 쓰신 일기입니다. 정숙의 변호사는 경수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엄마와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과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김경수 씨는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경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일기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르신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신 돈의 출처를 보여주는 통장입니다.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정숙이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 전세 보증금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총 5,500만 원이 어르신의 개인 자금으로 집 건축에 투입되었습니다. 김경수 씨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수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는 무효입니다. 김경수 씨가 어머님께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숨긴 채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경수는 결국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변명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김경수 씨,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나요? 정숙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수야,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그래, 그게 내 제일 큰 착각이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가르쳤던 옛 제자들이었어요. 정숙의 상황을 알고 증인으로 나서려고 온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정숙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증언했어요. 경수는 어머니의 제자들 앞에서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났을 거예요. 결국 상담은 정숙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수 측에서 증여계약의 무효를 인정하고 집의 소유권을 다시 정숙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한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경수는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이미 늦었어, 경수야. 정숙은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집을 되찾은 거였어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정숙은 드디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야. 정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이미 바뀐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새로 깔린 바닥재와 교체된 창문들이 집안을 밝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짐을 들고 함께 왔어요. 정수가 기분이 어때? 집에 돌아온 느낌이나? 글쎄, 좋긴 한데 뭔가 복잡해. 정숙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아래층 상가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 세입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만 새로운 세입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와 헬스케어 용품점을 하려는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젊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경수가 올렸던 임대료가 아닌 예전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월 40만 원이면 어떨까요? 정말요?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사업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돈보다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경수와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이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정숙은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얘들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저희한테 공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의 부탁을 들은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럼 들어와. 뭘 배우고 싶은데? 글쓰기요. 숙제로 일기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래, 정말 잘 썼네.
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정숙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교사였던 시절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정숙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글쓰기가 재미있어졌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의외였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붓을 꺼냈습니다. 서예는 젊은 시절부터 즐겨했던 취미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손에서 놓고 있었어요.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나를 믿고 지킨 집이다. 정숙은 그 문장을 써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충격과 배신감, 절망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은 용기와 희망까지. 맞아. 내가 나를 믿고 지켜낸 거야. 정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어요. 집을 되찾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 한 잔을 우려내어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거고 아이들이 와서 글쓰기를 배울 거였습니다. 정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평온은 남에게 의존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집의 진짜 의미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말이에요.